저출산 예산으로 그동안 2006년 이후에 몇백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단 2조 썼어요. 주변에서 맨날 결혼 안 하냐, 애는 안 낳냐 그런 이야기하지만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의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돈은 안 쓰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미래가 불투명하다 싶으면 못난잖아요. 우리나라 출산율 지금 뭐 0.65 나왔고 뭐 이러는데 지금 뭐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최저 수준일 텐데 이렇게 급감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살게 돼서. 잘 살아서? 아니 그래도 다른 나라도 잘 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는 다 죄다 저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지체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문화 지체. 문화 지체요? 그게 뭐냐면 비혼 커플에서 태어난 애들을 사생아라고 부르고 예, 또 애비 없는 자식. 아직 그런 게 그러니까 있죠. 저는 이게 정말 싸가지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개개인이 알아서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걸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권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하냐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전체 애들 10명 중에 6명이 비혼 커플에서 태어나는데 우리는 100명 중에 1명도 비혼 커플에서 안 태어나고 그 비혼 커플들의 어떤 출산 동향이라는 걸 점쳐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낙태 건수죠. 그러니까 물론 기혼 여성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만 낙태 건수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면 미니멈으로 추정하시는 분도 20만 건. 20만. 그리고 맥시멈으로 물론 이건 2016, 17년 통계인데 70만 건까지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답이 다 나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딴 나라랑 똑같이 결혼이라는 시스템이 이제 현재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수준에 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분 증명이야. 난 잘 살고 우리 부인장님처럼 잘생겼고 연예인급이야 또는 운동선수야 아이돌이야 연예인이야 등등. 그러니까 신분 증명인 거지. 요새 스몰 웨딩이라 그러지만 돈은 스몰하지 않잖아. 비싸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10만 원 내고는 못 가겠어요. 차라리 그냥 보내주고 화환 보내주는 게 낫지. 전 안 가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느끼는 것처럼 문화지체가 우리는 심각하거든요. 주변에서 맨날 결혼 안 하냐 애는 안 낳냐 그런 이야기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커플들 결혼한 커플들 중에 상당수가 이혼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똑똑한 MZ세대들한테 문화적 지체가 사랑을 가로막고 있고 두 번째가 자 그러면 낙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비혼 커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면 비혼 커플들한테 설문조사를 매년 하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요. 그 보면 간접적인 질문인데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경제적 고통을 아주 큰 우선순위로 해요. 그러니까 경제력 때문에 아이를 낙태했다. 뭐 그렇거나 아니면 우리 커플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의 최대 갈등은 돈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커플한테도 돈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줘. 그래서 뭐 저출산 예산으로 그동안 2006년 이후에 몇백조를 썼다 그러는데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2022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단 2조 썼어요. 그게 양육수당 받으셨죠. 그거 뭐 10만 원인가 막 예, 저도 뭐 다둥이 카드 있었지만 그거 다둥이 카드 어디 공영 주차장 할인되는 거 말고 하나도 쓸모없고. 맞아요. 돈 그 충전해 있는 것도 초음파 한 번 하니까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잔소리하는 대책이었다.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안 쓰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국민소득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돈은 안 쓰고 말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 낙태를 스탑하고 싶어도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싶으면 못난잖아요. 몸 상하는 거 거기다가 그 죄책감 등 느끼고 그리고 커플 사이의 관계도 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누가 그렇게 낙태를 자주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했다라는 건 결국 경제적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문화적 지체 현상은 단기간에 시정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안 바뀌실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나라가 돈을 쓰면 되는데 나라는 돈을 안 써요. 국민들이 애 안 낳는다고 타박질만 하지. 애 낳으면 1억 이러면 진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20만 건의 낙태 건수 또는 맥스 70만 건의 낙태 건수 중에 절반만이라도 아이를 낳는 방향으로 하면 출산율이 바로 내년에 올해에 작년에 50%는 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뭐 돈으로 뭘 한 해 만에 우리나라는 사람한테 애정을 주고 돈을 줘야 그다음 행동을 할까 말까 하는데 잔소리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너무 많다.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잔소리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연 2조 원 정도를 주는 그런 정도의 지출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데 출산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데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요번에 인구와 투자의 미래 확장판 또 쓰셨는데 좀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반등을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예 그 교육비 조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등? 예,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서. 예,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가 넘어요. 네. 근데 애들은 20만 명 태어나요. 네. 자, 그러면 1조 원씩 줘도 20조밖에 안 돼요. 1억씩 줘도. 예, 1억 네. 1조 그랬나요? 아, 너무 많다. 예, 그래서 20조가 그럼 어디서 나오냐, 땅에 파서 나오냐라는 분들 많을 텐데 교육 예산만 100조예요. 그 그런데- 초등학교 돈 남아돈다고. 예, 그리고 그 유보돼 있는 돈만 21조인가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청에 유보돼 있는 돈이 네. 못 써서 유보된 게 20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답이 다 나왔잖아요. 폐교되는데 학생 1인당 지금 얼마를 주고 있냐면 나라에서 2천만 원 써요. 근데 이 속도로 가면 2070년인가에는 1억을 써요. 자,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 다 집에서 사교육 시키는데 솔직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과잉 투자예요. 자, 그렇다면 100조 중에 20조만 전용해도 출생하는 아동 1인당 1억씩 줄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을 줘서 출산율을 반등시킨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헝가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미혼 여성한테 대출을 그냥 무이자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애 낳으면 또 탕감도 해주고. 또 당장 우리나라 그 코로나 위기 이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천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강원도만 출산율이 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서 보는 것처럼 돈도 한번 안 써보고 돈 줘봐야 쓸모없다. 돈 줘봐야 효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좀 통계를 좀 보자. 실증 분석 통계를 좀 봐달라. 그냥 현실이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몇백만 원 주면서 출산 부양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라고 하지 말고 한 2년치 연봉 주자. 우리가 가구당 대충 한 5, 6천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2년치 근로소득을 주면 여성이 2년 동안 양육을 하면서 소득이 없었던 기회비용들은 충분히 보상이 되잖아요. 그 정도를 하면 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나 저나 그래 소득 상위 10% 뭐 5%서 안쪽이실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그럼 안 줘도 돼요. 그러면 대신에 중하위나 소득 하위 20% 40%는 2억씩 줍시다.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는 잔소리만 하면서 채찍만 휘두르는 나라다. 그러지 말자. 근데 결혼은 이제 신분 증명이다. 네. 인정 좀 하자. 비혼 커플이 압도적으로 다수가 되는 세상이 왔다. 그러면 결국에 그 비혼 문화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돈을 준다 그러면은 뭐 그냥 그런 거 좀 문화적으로 좀 약간 좀 뭐라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냥 애 낳고 애 키우겠다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제2의 사유리 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유리 양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멋져요. 아니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살고 싶은 남자는 아직 발견 못했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낳기 전과 이후에 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달라졌어요. 이 기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무조건 사람들은 출산을 싫어하고 아이를 낳기 싫어한다가 아니라 이에 대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보상을 주면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할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냥 마인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자원의 배분을 조정할 때 욕을 먹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즉 지방교육청 교육감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빼서 다른 데 전용하게 되면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이 그리고 달달하게 챙기시던 지방의 토우님들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발은 무섭고 나라가 먼 미래 어떻게 되는 거는 다음 정권 일이고 이렇게 미룬 거죠. 이게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성과 나는 일만 하지 남한테 누구한테 주던 돈을 뺏어서 재배분한다. 이러면 그 뺏긴 데에서 어마어마한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싫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에 약해요. 당장은 잘하는데 네. 경기 부양 이런 걸 잘하는데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약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그게 더 심한 단임제 대통령 국가고. 아 그러면 이 정치 제도나 어떤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대로 계속 낮아지게 되는 근데 우리 부익남 채널을 보시는 200만 300만의 구독자분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시면 이게 무시 못할 새가 되고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또는 이걸 수용하는 정당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이렇게 부익남님 앞에 와서 이렇게 책 팔아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꼭 책 안 사도 좋아요. 근데 오늘 제가 했던 이 핵심 메시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분이 있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구독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왔을 때 그렇잖아요. 그 선거 때만 되면 오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와가지고 출산 대책 제대로 안 하면 나 너 안 찍어. 이 한 말씀만 해도 바뀝니다. 그분들은 표에 민감하니까. 그렇죠. 사실 이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돈을 주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없고 뭐 저도 진짜 아까 말씀하신 뭐 공용주차장 할인 뭐 이런 식의 주차도 안 돼. 뭘 할인해주고 약간 이런 거지. 인기 지역들 주차도 안 돼.
돈을 뭐 준다는 느낌을 막 많이 받지 못하고 받아도 뭐 몇십만 원 정도. 그것도 쪼개주죠. 예. 그리고 뭐 그리고 또 2살까지만 특히 주고 뭐. 소득이 높은 분들은 거의 안 주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난 연봉에 대비해서 그동안 제가 냈던 세금이 몇 억은 더 될 텐데 나는 세금을 냈는데 왜 나라는 나에게 해주는 게 없나 이런 불만을 느끼는 사람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된다면 나라의 먼 미래의 건전성도 나빠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뭐 부자 나라긴 하지만 지금 뭐 노후 대비 안 돼 있는 노인분들도 많고 지금 뭐 돈 들어갈 때 많다 이제 뭐 연금도 지금 이제 적자나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태어나는 아이들도 문제지만 지금 뭐 초고령 사회로 가니까 이런 것들도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 해서 막 지금 뭐 그런 그 극단적인 막 절망사 뭐 이런 것들도 막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런 쪽도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부장님이 정확하게 찌르셨어요. 문제는 돈이에요. 네.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정부잖아요. 국회고. 근데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둘 다 방치했어요. 지방교부금 엄청나게 내려주고 지방교육청들한테 수십조의 돈을 뿌려주기만 네. 했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뭐 보고서 맨날 나와도 아까 제가 했던 그 모든 통계는 감사원 감사 결과 통계입니다. 근데 아무도 수용 안 했잖아요. 왜? 자신의 뭐 표를 몰아주는 어떤 세력가나 지역 토우들의 이해가 더 크지. 먼 미래에 내가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대통령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 미래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은 거죠. 그냥 그래서 선거 앞두고 이 책을 낸 이유가 이거예요. 네. 제가 뭐 정치 블로거가 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 싶으면 돈 안 쓰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돈을 쓰면 돼요. 그리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잘못 쓰이는 게 문제니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맞아요. 잘못 배분되는 게 문제니까 배분에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그 방법 되게 쉽다. 뭐 행정력 동원도 필요도 없다. 그냥 꽂아주면 된다. 그냥 계좌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애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아주 대표적인 방법 하나만 쓰면 되는데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됐는데 애가 한글을 못 교서서 왔다.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돈 회수하겠다고 그러면 애를 방치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기 공장, 그러니까 프랑스에 네. 있는 아기 공장 같은 일들은 막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이 다른 나라에 다 연구돼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대안이 나옵니다. 그 돈을 정말 애만 넘으면서 여성이 맞고 학대당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 잘하잖아요. 더 뽑으면 됩니다. 아니 엄청난 58년 개띠 베이비붐 세대가 공직에서도 지금 은퇴 중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OECD 국가들 대비해서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오해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지 않나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수도 적고 공무원 수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 공무원이 많은 거지. 아 이것도 배분의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출산도 문제지만 사실 지금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도 문제다 보니까 지금 가장 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막 연금도 받고 하면서 생각보다 이 노후 대비가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이제 3040들은 우리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이대로 가면 2055년 고갈 뭐 거의 정해진 미래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대로 가면이라는 네. 세타리스 파리보스라는 걸 전제 조건을 단 거고요. 모든 조건을 일정할 때 그런 거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연금료를 인상하고요. 네. 저희 동창들이 싫어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69년 닭띠, 70년 개띠들이 은퇴하기 전에 아직 현역에 있을 때 국민연금료를 더 받고요. 그리고 연금 받게 되는 연령을 65세보다 다른 나라들 다 선진국들 67세에서 70세로 조정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조정하고요. 세 번째, 이제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런던이나 뉴욕으로 옮기면 됩니다. 국민연금을요? 네, 다른 연기금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비중이 60%예요. 전 세계 대체 투자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쪽이 80%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연금 고갈되니까 더 위험하게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연 9%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캐나다 국민연금은요. 캐나다 달러화에 대한 비중이 5%밖에 안 됩니다. 한국은 반반이에요. 50%가 원화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 빠져나가면 문제된다고요? 58년 개띠들이 저축이 많아서 네. 국민연금이 한국 국내 채권 안 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좀 더 위험을 인내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의 펀드 매니저를 뽑아서 네. 특히 대체 자산, 헤지 펀드, 사모펀드, 커머디티, 부동산, 인프라
이 5개 상품에 적절하게 유효 배분을 함으로써 더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누림으로써 우리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현재 6%인데 9%까지 올리게 된다면 약 이걸로만 해도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2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 개혁해서 10년 늦추면 2055년이 아니라 2085년 고갈이 되거든요. 상당히 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우리 그때까지 못 살잖아.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연금이라는 거 수익률을 높이는 게 맞는 예, 건데. 이게 왜 국민연금이 서울 신사동에 있다가 전북 혁신도시 갔는지에 대한 또 그걸 둘러싸고 있었던 전임 한 국민연금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국민연금의 본부를 전주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주에는 국민연금 본부를 두고 운용력들 대부분을 해외에 두자는 이야기죠. 왜? 국내 투자는 이제 줄여야죠. 네. 왜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저축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공급이 많아요. 자금의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리턴도 낮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높은 금리 주고 우리보다 더 많은 투자의 기회가 있는 해외에서 특히 캐나다 국민연금처럼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대체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과 10년, 20년 뒤의 성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높은 연봉의 매니저가 필요해요. 네, 최소 200만 불에서 300만 불 정도의 연봉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뉴욕에 있고 런던에 있고 시드니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고. 여의도에는 안 오잖아요. 뭐 여의도에 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공항에서 가까운 데 살고 싶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새만금 공항이 어떠냐, 무안 공항이 어떠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탑 클래스의 그 상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클러스터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쉽게 얘기해서 길 가다가 카페에서 친구 만나서 야 이번에 딜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부는 전주 두는 건 좋은데 운용력들은 300명의 운용력 중에 270명 정도는 100명 뉴욕에 100명 네. 런던 100명 싱가포르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인사권 예상권을 줘서 네. 거기에서 펀드 매니저 고용해가지고 성과 내라 그러고 못 내면 본부장 견책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 성과에 대해서 당연히 바로바로 그의 성과를 주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성공 보수로 주는 네. 그런 계약을 선진국형으로 하면 돼요. 실제로 캐나다 국민연금도 토론토에 본부는 있지만 운영자들 대부분은 전 세계 8개 사무소에 있습니다. 거긴 8개. 왜 연수만 캐나다 국민연금 보내지 말고 배웁시다. 그래서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서 성과 1%만 올려도 고갈 시기가 5년 지연되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와 있는 2055년 고갈 시나리오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4%인가를 가정했을 때의 수익이에요. 네. 근데 지난 25년간 국민연금은 6% 성과를 냈으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2055년 고갈 시나리오는 너무 과하게 보수적이고 두 번째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운용 포트폴리오만 잘만 갈아 껴도 거기서 다시 20년 연장이 더 가능하거나 15년 연장이 가능하니 거기에 약간의 국민연금 개혁만 해도 저희들 70년 개띠를 전후한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에 조금만 개혁해도 얼마든지 국민연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든다. 왜? 이해관계 조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이게 다 또 아까 말씀하신 표와 어떤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21년 초에 있었던 것처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파는 것도 못 팔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네. 해외 가면 영향력 행사가 어려우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영향력을 좀 이렇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규제권 그런 어떤 관할권이 있으면 그게 힘이죠. 네, 주어는 없습니다. 이건 또 무섭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젊은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중장기적인 노후 투자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만약에 국민연금이 해외로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 못한다면은 개개인들이라도 좀 해외를 가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체 자산 투자의 방법들이 네. 최근에 한 2가지 정도 생겼는데 하나는 에이스, 한투운용이죠. 한투운용에서 하는 에이스 금현물이라는 아주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에 투자하고 싶은 분은 그거 하면 되고요. 다음은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나온 글로벌 리치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그 모모 땡땡땡 인프라와 미국의 여러 리얼티 인컴 등을 혼합해서 글로벌 리치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품이 국내에 출시가 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이것도 코덱스인데 네. 코덱스에서 하이힐드 글로벌 미국 하이힐드 상품이 출시됐어요. 근데 이 상품은 조금 아직은 추천하기 어려운 게 뒤에 액티브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티브 운용이면 피가 좀 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말고 미국 시장 상장돼 있는 HYG 그리고 또 이 리치에서 이게 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스러우시면 미국의 VNQ 이런 거를 골고루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원래 노후 대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외국이나 선진국들은 좀 노후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덜 걱정하고 실제로 좀 제도도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잘 돼 있죠. 특히 네. 호주 같은 데는 슈퍼 애뉴에이션 해가지고 자기가 넣은 돈의 성과만큼 받습니다. 국가에서 뭐 일절 보조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넣고 최대한 운용 많이 잘해서 잘하는 걸로 많이 해서 받자. 그리고 그 운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도 6개 정도로 나눠주는. 그리고 되게 전문가들 예, 뽑고. 그 6개의 국민연금은 스타일을 다 다르게. 일본형 국민연금, 한국형 국민연금, 캐나다형 국민연금, 노르웨이 석유기금형 국민연금 같은 걸로 쫙 깔아주면 그리고 뭐 거기는 운용력들 암만 많아도 몇백 명 있어도 워낙 운용 자금이 크니까 수수료는 굉장히 적을 거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운용을 해서 연금 부자들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KDI에서 제의한 개혁 방안인데요.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뺏기니까 주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되게 좀 너무 논리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쥐고 있는 걸 뺏기는 사람들의 저항이 그걸 아까 교육 예산의 조정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금을 뭐 2개로 분리하자. 예, 그게 KDI 아닌데. 그래서 안 될까요? 이제 200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이제 40만. 그 아이들부터 다른 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이제 슈퍼애뉴에이션 호주처럼 만들어서 자기가 넣은 돈 자기가 찾아가는 걸로 하고 거기랑 지금 국민연금은 빠이빠이.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 수익 비율이 굉장히 넣은 돈보다 훨씬 많이 받잖아요. 그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후세들이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불평등하니까 40만 이하 태어났던 애들부터는 다른 국민연금이라고 가름할 타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07년생들이 울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제도든 반발이 없는 제도는 없는데 전체 사회의 효용 대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최대 수익 또는 최대 혜택을 위해 고안을 하고 그걸 하는 게 정책인데 우리는 모든 고통은 뒤로 미루고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게 전부 모든 정치인들의 태도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낸 나라는 선진국으로 계속 가는 거고 아닌 나라는 저 이탈리아 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갈림길에 있는 건데 여기서 그래도 아직 기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부자잖아요 아직. 정 안 되면 우리 개개인이라도 또 각자 투자를 잘하면 프리즘이 된다.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즘 투자자문에 국민연금 따라 투자 한번 관심 가져주셔도 좋고요. 부익남님한테 와서 맨날 광고만 하고 가는 것 같아 나는. 해외 투자도 한번 많이도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대체 자산 투자 같은 것들도 한번 많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제 한국의 어떤 뭐 경제 상황부터 뭐 앞으로 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